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사안과 연계된 쿠데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두 번의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두환이 관여됐던 1979년 박정희의 죽음과 이제 맞물려서 사실은 발생한 사건이죠. 12.12 군사 반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데 두 군사 반란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전두환이 이제 주도한 12.12 군사 반란이 더 죄질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정권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우리 국민들을 살상하게 되죠. 그래서 더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사자의 주도자였던 이제 전두환 그리고 제2인자였던 노태우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네요. 자, 그 보면은 5.18 같은 경우에 민간인 살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망자가 166명, 행불이 54명,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부상 후 사망하신 분이 376명이 되어 있어요. 도합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자료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그런데 크게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그 2차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주제이기도 한 것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한국전쟁, 그러니까 포항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 학도병들이에요. 우리는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외국에서 좀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한참의 나이에 군대를 징집돼서 간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땅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일본은 거의 밑바닥 수준이죠. 자, 5.18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도 그렇게 징집돼서 그런 마음으로 갔던 이 사진 속의 학도병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실은 2차 피해자인 것이죠. 비록 사망자는 적다 하더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제 간직해야 될 그 고통, 어디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보살펴 주질 않았죠. 그래서 이 2차 피해자가 더 큰지 몰라요. 5.18에 투입된 병력들을 보면은 육군 2사단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이후에 이제 20사단이 되죠. 그리고 기계화 보병사단이 됐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에서는 3, 7, 11여단이 장병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도합 18,000명의 장병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5.18에. 이 18,000명은 제가 보기에는 2차 피해자입니다. 사병들은. 이런 학도병과 같은 마음으로 징집돼서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대부분이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지휘관들이 순간적으로 그 장병들의 마음을 인공지능을 로봇에 심듯이 좀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정상의 시간이 돌아와서 정상인의 마음으로 됐을 때, 사항의 전후를 알게 됐을 때 이분들이 입었던 고통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쿠데타 중에서 전두환의 쿠데타가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총질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거를 자꾸 되새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보상 명예회복 그리고 뭐 치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다 5.18 묘역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때 그분들이 입었던 그 상처에 비한다면은
그렇지만 이 2차의 피해자들은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평생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뽑았다시피 이분들은 그 장기판에 말로 부모 형제한테 총을 겨눌 것을 강요받은 상황이에요. 예. 물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 민간인들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로버트의 인공지능을 삽입하듯이 했다고. 예. 순간 좀비로 바꿔버린 거죠. 요즘 좀비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불행했던 사안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진짜 이제 과거에 먼 옛날 이야기가 됐느냐.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거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군인 출신들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해방한 지가 일본으로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지가 75년 정도 됐어요. 45년 해방됐으니까. 그 사이에 75년 기간의 절반 가까이인 36년이 군과 관련된 통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기는 군부 독재나 아니면 항상 전쟁통이었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짧은 시간 내에. 자,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36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해방되자마자 3년간 미군정 치하에 있었습니다. 예, 군인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가. 그 다음 한국전 3년 동안도 군인의 지배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왕입니다. 그 다음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가 있었고, 박정희가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독재 체제 하에 있었죠. 군인 출신. 예. 그 이후에 잠깐 보미오나 했었지만은 박정희 어떻게 보면 호위 참모, 호위 무사들과 마찬가지였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연이어 대통령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12년을 합니다.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해서. 그렇게 합이 36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라 꼴이 이상하다. 본인들의 사적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이 눈에 보다 뻔해지면은 이거 참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죠. 이게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그 문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도망을 갔죠. 미국으로.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올린 현상금을 건 내용입니다. 자, 전두환 때의 그 핵심 세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사조직인 한화회가 육군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그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게 다시 이제 알짜배로 물려진 것이죠. 역시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알짜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군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군은 항상 계엄이라는 것을 전시 상태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 일환이었다. 몇 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못이 없으면 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숨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당시 문건에 나왔던 병력 투입도입니다. 자, 어떤 병력들이 투입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국방부하고 국회의사당 이거일 거예요, 아마. 예. 자, 여기에 투입된 병력들은 보면은 24단입니다. 두 개 다. 국회의사당 24단 1개 여단, 국방부 합참본부의 24단 1개 여단. 그렇죠. 청와대의 34단, 1공수여단, 서울정부 종합청사의 24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쿠데타 모의에 있어서 핵심 부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단과 공수여단이죠. 34단.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계엄 발생 시 지역별로 이제 중앙의 부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거예요. 현재 예전에 7군단, 지금 7기동군단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소속된 기갑사단들이에요. 기계화 보병사단들. 보면 다 나오죠. 이게 뭐 24단,
11사단, 8사단, 26사단,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가까이 배치된 특정 여단하고 같이 각각의 지역을 총괄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전투력을 가진 7기동군단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계엄령을 관할한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당시 이 문건이 공개됐을 때 그 당시 이름이 거론됐던 모든 부대들의 모든 기무사와 부대 간의 모든 통신을 전면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 예. 그렇지만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정작 조치는 아주 미흡했어요. 이 문건이 처음 떴을 때 그 놀랐던 격앙된 반응에 비해서 사안을 파악하고 나서의 그 뒤의 과정은 상당히 소심해졌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가기 방조했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다음 찾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은 조현천이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부결되고 다시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했을 때 민심 동요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다 라는 전제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반드시 그 생각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 따른 어떻게 보면 계엄령의 조치거든요, 국정 혼란 상태에서. 그런데 조현천이 기획한 문건에 보면은 육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 전체 위계 질서를 따르지 않는 구조로 계엄을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즉 사심이 있었다는 거죠, 육군에.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오히려 청와대에 보고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사실은.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조현천이 주도했던 이 계엄령 계획이 쿠데타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가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중국 전성절에 참석을 합니다. 미국은 그 당시 상당히 놀란 상황이죠. 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핵심 거점인 한국의 대통령이 본인들한테 기별도 없이 이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군이 청와대보다는 한미연합사와 더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그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그중에 시나리오를 하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군들이 뭔가 본인한테 큰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보장받지 않으면 쿠데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오겠죠, 사실관계가. 자, 어쨌거나 이번 정부는 그걸 대해서 더 이상 파지 않았어요. 네. 미국으로 도망가게 놔뒀습니다, 조현천이. 조만간 조현천을 억지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징계도 없었어요, 사실은. 대신에 어떻게 이걸 활용했는고 하니 국방개혁 2.0이 있죠. 이거는 육군을 축소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그런 노력과 필요는 이미 이전 여러 정부에 걸쳐서 확인이 되어 왔었고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육군의 반대로, 왜냐하면 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요, 별자리들이. 반대로 못 해왔던 부분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게 한 차례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계엄령 문건이 터지고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나서 알짜의 끈이 터지고 나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그 전까지는 1야전군, 3야전군이 있었는데 그게 다 대장 보직이었습니다. 그게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 지하로 다 모이게 되죠. 그 대장 직함이 몇 개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8군단이 없어질 것이고 6군단이 지금 없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 사단들이 해체되기도 하죠. 예. 자, 그중 핵심적인 게 이제 7군단에 있었던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이제 해체가 됐는데, 이 사단들은 어느 정도 해체가 될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좀 비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20기계화 보병사단하고 11사단하고 합쳐지는데, 여러모로 봐서 20기계화 보병사단은 수기사와 함께 우리나라 기계화 사단의 대표주자였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20기보가
해체되고 11기동사단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해석을 했죠. 의외다. 그 반대가 사실은 정상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24단이 실제 쿠데타에서나 또 5.18 민주항쟁에서, 그리고 이번에 쿠데타 계획, 계엄령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부분이 그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짐작에 동의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군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4년 전이에요. 지금 21년이잖아요. 그 4년 만에 군인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려는 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의 세방되고 나서 75년 동안 36년을 군인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경험도 있고요. 군인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죠.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눌러놓고 우리나라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다른 강대국들처럼 군의 역할이 고정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불안정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육군의 쿠데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자, 육군 참모총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남영신 대장이 맡고 있죠. 이 사람 학군 출신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육군에 있어서 실세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화회, 알짜회로 이어져 오는 육사 출신들입니다. 숫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검찰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제일 많은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육참총장은 특전사령관이 됐죠. 학군 출신으로 최초로 했죠. 이전 특전사령관이 알짜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무사령부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기무사령관을 또 맡습니다. 그러다가 육군참모총장이 됐어요. 청와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육군참모총장에 앉힌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전방 전력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작사 사령관이죠.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안준석 대장입니다. 육사 출신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 경력이 국방개혁 비서관 출신을 했어요. 즉 청와대에서 코드를 맞추고 온 사람이에요. 자, 70~80%의 우리 육군 전력을 이 사람이 컨트롤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역대 쿠데타에 있어서 단골 멤버였죠. 전투력도 강하고 소수정예고 충성심도 강한 부대. 특전사령관. 지금 특전사령관은 학군 출신입니다. 역시나. 그리고 좀 전에 계엄령 문건에서 전 지역, 계엄 지역에 파견되는 병사들의 사단들의 구성을 보셨죠? 기동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강하고 기동성이 있고 탱크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군 단장도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지작사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7군단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육사 출신한테 그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3사 출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핵심적인 게 있죠. 군인들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기무사죠. 지금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사령부로. 거기도 학군 출신입니다. 자, 이 핵심 보직, 육군의 핵심 보직을 비육사 출신, 그리고 육사 출신한테 가던 경우에는 청와대랑 코드를 맞춰서 확인이 된 사람들. 이걸로써 육군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안들을 막기 위해서 레이더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 보면은 우리 이제 수도 서울과 가까운 5군단, 6군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을 방어하고 청와대를 지켜내는 부대죠.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사령관. 세 사람도 육사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세 사람 다 공히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출신이에요. 이걸 보시면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가 지난번에 계엄령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숫자를 어떤 보직에서 배려하지 않고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반발의 이유가 되죠. 예,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주도한 이유도 그 숙군 작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밀려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밀려나기 전에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전두환 볼까요? 전두환도 예상치 못하게 박정희가 암살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은 박정희의 신임을 받던 친위 장교들이죠. 하나의 장교들이. 예. 거기에 선봉에 있었던 게 전두환이고 2인자가 노태우였습니다. 본인들은 밀려나가는 게 아주 당연시되는 세력이에요. 왜냐면 옛날 세력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를 일으킨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국방개혁을 통해서 일제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쳐냈겠죠. 예.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래서 되겠냐? 이거 아니다. 우리가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4년 만에 개과천선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제2 신속대응사단이라고 예전에 이제 동부전선에 있던 이 사단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특수전 부대 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예, 이 대응사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장에서 우리 군을 정예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정예 병력들을 많이 늘리고 있죠. 예, 그래서 특전사에 더불어서 신속 대응사단을 만들었고 또 산악여단도 만들었죠. 자, 신속 대응사단 같은 경우는 정예 병력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공연대들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즉 쓰임새가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면 특전사처럼 쓰일 수가 있는 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단장도 학군입니다. 예. 그리고 편제는 7군단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주에서 양평에 있을 겁니다. 부대가 예전에 24단 자리로 왔으니까. 예. 그래서 위치도 맞고 7군단에서 통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작전 통제권은 이작사에 줬어요. 7군단에 주지 않고. 예. 힘이 한가운데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그 전두환의 죽음과 맞물려서 쿠데타 군사 반란과 관련해서 순수했던 우리 젊은이들을 2차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서 이런 군사 반란의 해악이 무엇인지 우리 장병들은 우리가 징집된 병력들은 그 사람들한테 한 푼 월급을 받는 용병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거기 가서 내 젊음의 한 부분을 희생하겠다, 마땅히 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했던 일이 닥치면 맡은 바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대부분이 가진 그런 젊은이들을 본인들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